한국은 갈등 사회다. 네, 갈등 사회다. OECD 가입국 갈등 지수라고 해가지고 여기 보면 한국이 3등이에요. 네, 전 세계에서 가장 갈등 지수가 높은 국가 중에 하나인 거죠. 근데 제가 이 자료를 이렇게 보니까 2016년 자료, 좀 최근 자료는 없을까 좀 이렇게 생각을 해보고 좀 찾아봤는데 입소스라고 하는, 저는 처음에 입소스라고 해가지고 우리나라 회사인 줄 알았거든요. 거기서 이제 발표한 어떤 세계 안에서 어떤 문화 전쟁 속에서 각국에 있는 국가들은 이 분열에 대해서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 그런 자료가 나와 있더라고요. 서로 다른 사회 내에서 서로 다른 그룹 간의 어떤 긴장도에 대한 겁니다. 자유주의자들과 어떤 전통적인 가치를 지키려고 하는 사람들 사이의 긴장감, 네, 평균이 65%인데 우리나라는 지금 어디 있나요? 맨 위에 있네요. 잠깐만요. 신념과 관련된 문제겠죠? 네, 진영 간에 그런 어떤 부분에 있어서 갈등이 있는 걸 거의 1등입니다. 우리나라가요. 그리고 도시 엘리트와 어떤 일반적인 노동자들 간의 어떤 갈등 3등. 네. 그리고 남녀 갈등은 압도적으로 1등이네요. 네. 대학 교육과 이제 대학 교육을 받지 않는 학력 문제 1등이고요. 정치적으로 다른 어떤 정당들을 지지하는 그 사람들 간의 어떤 갈등은 이것도 역시 1등이네요. 부에 대한 문제도 이것도 1등이네요. 그 세대 차이, 세대 간의 어떤 갈등은 어마어마하네요. 이게 지금 우리나라입니다. 우리나라. 제가 이거 보면서 되게 재미있는 거 하나 발견했는데요. 자유주의자들과 보수주의자들 간의 어떤 그런 갈등이 일본이 제일 낮네요. 일본이 다 아래쪽에 있어요. 남녀 갈등 우리나라 굉장히 큰데 남녀 갈등도 뭐 이 정도? 평균보다 낮다고 해서 좋은 게 아니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약간 전체주의적인 느낌이 좀 들잖아요. 공산주의 같은 느낌. 갈등이 없다? 사회가? 정당 지지와 관련된 어떤 갈등은 정말 압도적으로 낮다라고 생각. 우리나라가 지금 3배나 높은 거잖아요. 자, 그러니까 이런 걸 이렇게 보면 우리나라가 정말 어마어마한, 전 세계적으로 어마어마한 갈등 사회구나라는 것들을 알게 되는 것 같은데, 어떻게 갈등이 생겨서 갈등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고 어떻게 갈 것인가, 저는 이제 3가지 창작물을 가지고 한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Don't Look Up, 그리고 두 번째는 소셜 온난화라고 하는 책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The Social Dilemma라고 하는 영화, 다큐멘터리 영화고요. 이 Don't Look Up은 지금 우리가 말하려고 하는 이 갈등에 대한 현상에 대한 이야기인 것 같고, 소셜 온난화와 The Social Dilemma라는 책과 영화는 이것들이 왜 일어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그런 창작물입니다. 이 3가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텐데, 돈 룩업은 스포일러가 있을 수 있으니까 혹시 영화를 안 보신 분들, 또 더 소셜 딜레마도 마찬가지고요. 지금 요거는 여러분 타이타닉이죠. 이 타이타닉 4를 주제로 한 영화가 있죠. 바로 타이타닉이라는 영화입니다. 여러분 다 보셨죠? 이 타이타닉이라는 영화는 재난 영화의 정석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이 재난 영화가 갖고 있는 모든 요소들을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뭐 솔직히 재난 영화라고 하면 다 비슷비슷하지만 일단 고증을 되게 잘했고, 사고가 있기 전에 스토리가 있고, 사고를 누군가 발견하죠. 그렇죠? 아무도 모르고 그러다가 피해를 보기 시작하고 이제 그걸 해결하려고 하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해결하려고 하는 사람은 2가지 방식으로 보통 표현이 되죠.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고, 이제 또 다른 해결하는 방식은 내가 살아남으려고 하는, 저는 그 2개가 본질적으로 같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리고 이제 해결이 되는, 러프하게 말씀드리면 이제 그런 건데, 이 영화는 딱 보시죠. 네, 실제로 여러분 이게 CG로 만든 게 아니라 진짜 이걸 만들어서 물에 빠뜨렸다고 하죠. 이게 제가 어렸을 때 타이타닉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듣잖아요. 초호화 유람선이라서 벌 받았다, 심지어는 이런 얘기도 하는 사람도 있는데, 그런 얘기도 있었어요. 침몰되기 전까지 음악이 끊기지 않았다. 타이타닉에서 이렇게 묘사를 하거든요. 여기 보면 이제 이건 명령을 받아서 이분들이 음악을 계속 연주하는데, 배가 점점 가라앉고 사람들이 더 이상 듣질 않으니까 뿔뿔이 헤어지는 모습이 나옵니다. 잘 가게 행운을 비네, 너희들도 이제 살 길을 찾아, 이렇게 하는데, 근데 바이올린을 키는 한 사람이 가다가 말고 그 자리에서 악기 연주를 하죠. 악기 연주를 하자 뒤에 있는 사람들 보이시죠? 네. 이 사람들이 음악 소리를 듣고 다시 와서 그 음악에 화음을 넣고 음악이 진행이 되는 그런 건데, 그때 나왔던 음악이 어떤 음악이냐면 이 한국말로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하문이라는 찬송가거든요. 소망과 관련된 이 테마에 분류가 되어 있는 곡이 바로 이 곡이에요. 근데 보통 그게 소망이라고 한다면 이제 천국에 가려고 하는 소망, 장례식장에서 많이 쓰는 곡이죠. 네, 이런 노래입니다. 그러니까 이 노래를 이렇게 연주를 하죠. 네. 저는 이제 되게 이 타이타닉에서 이 장면을 되게 제일 좋아해요. 이 음악이 이제 흐르면서 어떤 장면들이 나오냐면 이런 장면들이 나와요. 이거는 막 옆에서 이 컵이 막 떨어지고 있는데
자기가 들고 있는 이 시계와 여기 있는 특상 시계의 시간을 맞추는, 이게 죽기 전에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네. 하지만 이제 죽음 앞에 무기력한 이 사람들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죠. 또 한편으로는 이렇게 물이 차고 있는데, 밑에 침대 밑에 물이 차고 있는데 노부부가 불안해하고 있는 아내를 안고 그 두려움을 견디고 있는 모습, 침몰 직전에 아이들에게 이렇게 평안을 주는 거죠. 옛 이야기를 들려주고 아이들이 이걸 듣고 잠이 들게 하는. 저는 이제 영상 제작자니까 이 창작자에게 그런 게 있다고 생각해요. 그게 뭐냐면 거스를 수 없는 시대의 세계관에 갇혀있다,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아무리 우리가 창의적으로 뭔가를 하려고 하고 세상에 둘도 없는 이야기를 만들었다 할지라도 그 시대가 가지고 있는 세계관 안에 갇혀있다는 거죠. 아까 뭐 찬송가 얘기를 했습니다만 구약 성경에 보면 그 아브라함의 이야기 중에서 우리가 지금 이해할 수 없는 이야기들이 나오거든요. 아들을 신의 제물로 바쳐라, 뭐 이런 얘기들이 있어요. 그러면 진짜 아브라함이 산에 가서 칼로 아들을 이렇게 제단에 바치려고 하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우리의 관점으로 보면 되게 이상하잖아요. 근데 그때 당시에 수천 년 전에 그 시대 그 공동체 안에서의 세계관에서는 아무렇지도 않았다는 얘기죠. 그 사람들과 우리가 서로 다른 세계관 속에 갇혀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무언가를 만들었을 때 사람들이 그걸 듣고 그렇지 라고 이해할 수 있는 것들이 바로 같은 세계관을 공유하고 있기 때문에, 그 시대의 세계관을 공유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돈 룩업, 작년에 나온 2021년 영화입니다. 그리고 딥 임팩트가 있어요. 네. 하나는 2021년도에 나왔고요. 또 하나는 1998년도에 나왔습니다. 여러분, 이 두 영화의 공통점을 아시나요? 이 두 영화 모두 똑같이 혜성이 지구에 충돌한다라는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두 영화를 같이 보신 분들은 느끼실 텐데 똑같은 내용이에요. 진짜 구조도 똑같아요. 그러면 제가 그런 생각을 하는 거죠. 2021년도와 1998년도 각각 한 20년 정도의 시간이 흐른 이 사람들의 이야기는 비슷할 거라는 믿음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타이타닉도 딥 임팩트랑 거의 비슷한 시기에 나왔는데 이제 이거는 과거에 있었던 일들을 고증한 이야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제가 1912년도의 이야기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아요. 그때 그 이야기. 1912년으로 그냥 분류를 하고요. 딥 임팩트는 1998년, 돈 룩업은 2021년. 그런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타이타닉은 일반적인 우리가 생각하는 전형적인 재난 영화의 방식의 코드를 갖고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딥 임팩트도 타이타닉류의 문법으로 재난 영화를 풀어내고 있어요. 어떻게 본다면 1912년의 사람들과 1998년의 사람들은 같은 세계관 안에 있었던 사람들인 거죠. 이 영화를 봤을 때. 그런데 2021년도에 나온 돈 룩업은 비록 시기상으로는 딥 임팩트와 비슷한 내용을 가지고 이야기하고 있지만 1998년과 1912년 이 사이에 있는 사람과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1912년부터 1998년 이 사이에 똑같았던 사람들이 20년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길래 전혀 다른 세계관 속에 이 영화를 하고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게 지금 분류가 이렇게 되는 거죠. 시기상으로는 어떻게 보면 돈 룩업과 딥 임팩트가 더 가깝고 타이타닉은 좀 먼 사람들의 이야기를 달아야 되는데 큰 원 안에 들어와 있는 거는 타이타닉과 딥 임팩트고 원 밖으로 나가 있는 건 돈 룩업이다. 그러면 우리 딥 임팩트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죠. 이게 돈 룩업 보신 분들은 아마 비교해 보시면 비슷할 것 같아요. 이게 처음 이게 고등학교의 천체 관련 클럽입니다. 그 학생들이 하늘을 보다가 뭔가 운석을 발견해서 요거를 과학자에게 보냅니다. 네. 그리고 과학자는 그걸 확인한 후에 별거 아닌 것처럼 봤다가 깜짝 놀랐죠. 이게 뭐야? 그러면서 이거를 서버에 올려서 공유를 하려고 하는데 이 서버가 먹통이 일어나가지고 요거를 플로피 디스켓에 옮겨서 직접 가져다 주려고 합니다. 플로피 디스크에서 혜성의 이름을 뭘로 지을까라고 하다가 여기 포토바이 레오 비더만이라고 하는 이름이 있죠. 이게 이제 아까 그 고등학생. 이 보세요. 돈 룩업이랑 똑같아요. 네, 혜성의 이름을 발견한 사람의 이름으로 짓는 거. 그래서 이 플로피 디스크에 엘프 비더만이라고 이름을 짓고, 네, AT&T 참 오랜만에 보네요. 네. 가다가 이분이 사고가 납니다. 네. 그래서 여기 있는 이 혜성에 대한 이야기가 사라지죠. 자, 시간이 흘러서 여기 있는 요 기자, 여주인공입니다. 요 기자가 취재를 하고 있는데 이 기자는 성공에 대한 욕망이 있는 그런 사람인데 갑자기 이 강요 중에 한 명이 사임을 한 것에 대해서 그 취재를 하고 있었는데 여기 있는 요 사람이 정보원인데요. 엘리라고 하는 것과 연관이 돼 있다. 엘리가 여자 이름이니까 불륜이 아닌가. 그래서 대통령도 알고 있다. 그래서 아마 그런 것 때문에 이 사퇴를 한 것이다. 그 얘기를 듣고 기자가 그 강요 장관을 찾아갑니다. 자, 찾아가니까 이 사람이 카메라 잠깐 끄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런데 이제 그 취재를 마치고 돌아가는데 갑자기 차를 막아 세우는 아주 양복 입은 사람들이 보입니다. 네. 이게 미국이란 이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수정헌법 그런 나라에서 지금 우리를 이렇게 강제로 데려가도 되는 거예요?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황당해하면서. 네. 그러자 저쪽에서 누군가 나타납니다. 이 사람이 바로 미합 중국 대통령이죠. 왜 나타나냐? 놀라는 거죠. 전 장관의 불륜 기사를 취재하고 있는데 왜 이 사람들은 비밀 요원들은 대통령은 나에게 와서 엘리에 대해서 묻는가? 뭘 원하느냐라고 물어봤을 때 이 기자가 그래도 기자의 감이 있어서 엘리라고 하는 이걸 가지고 기자회견을 대통령이 하려고 하는데 저를 백악관으로 데리고 와서 제가 제일 먼저 이것들에 대해 질문하게 해달라고 대통령에게 이야기합니다. 그 대통령이 약속을 하죠. 그래서 집에 와서 엘리에 대해서 좀 찾아봐야 되니까 찾아보니까 이게 이런 그림이 나오는 거예요. 공룡을 멸망하게 했던 그 이야기들인 거죠. 인류 멸망에 대한 이야기인 거죠. 그렇죠? 이거 보고 이제 깜짝 놀란 거죠. 이게 뭐지 도대체? 네. 그래서 진짜 대통령이 기자회견을 하고요. 보이시죠? 기자가 이 둘째 줄에 앉아 있죠? 왜 지금 이 기자회견을 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뭐 혜성이 다가오고 있고 그래픽 참 네. 이때 당시 이거 참 보면서 좀 최첨단 그래픽이다 막 이랬는데 그러면서 이제 혜성을 무찌를 최정예 요원들을 우리가 미리 뽑아놨습니다. 핵탄두를 실은 다음에 안에다가 심고 이걸 터트려서 업적했습니다. 이렇게 돈루갑과 똑같지 않습니까? 네. 근데 저 뒤에 있는 지금 이분이 사수예요. 황당하게 보이는 저 손을 열심히 들었는데 그 기자가 아니라 여기 있는 이 후배가 질문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자 회사에서도 깜짝 놀랍니다. 뭐? 제가 왜? 네, 전국 방송을 산 거예요. TV 방송국을 보고 있는 사람들이 있죠. 전화가 옵니다. 이 사람은 아까 비더만이라고 하는 고등학생, 남자 고등학생 혜성을 처음 발견한 그 집입니다. 전화가 오기 시작해요. 왜냐하면 대통령이 이 혜성의 이름을 비더만이라고 지었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기 때문이죠. 그리고 누군가 문을 두드려서 열고 나가보니까 사람들이 와 있는 거예요. 네가 걔냐? 네. 네가 걔냐? 네. 갑자기 유명한 사람이 된 거예요. 뉴스위크에도 나오고 또 이렇게 발표도 하게 되고요. 그러니까 아까 그 기자는 특종을 얻음으로 인해서 이제 앵커가 됩니다. 머사이어라고 하는 메시아호라고 하는 우주선을 보내서 이제 우리 지구를 구하겠다. 100m 땅 속으로 핵탄두를 싣고 가서 폭파시키면 없어진다. 전문가들이 나오는 거죠. 네, 전문가들. 이제 여기 있는 혜성 위로 올라가서 일을 하기 시작하는데 사람들은 TV를 통해서 보죠. 정보를 얻을 수 있는 통로가 TV밖에 없으니까 TV를 통해서 이것들 다 봅니다. 방송국에 있는 사람들도 뭐 정보를 어떻게 얻을 수 없는 거죠. 그런데 이제 사고가 벌어지죠. 혜성 폭발을 담당하던 이 요원들이 사고가 나서 이 임무가 실패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대통령은 이제 담화를 발표하죠. 플랜 B가 된 거죠. 사람들이 다 모이는 거죠. 이 장면 좀 이상하지 않으세요? 돈룩업 세대로서 본다면 대통령이 무슨 말을 할까 다들 TV 앞에 앉아가지고 네 이렇게 룩업하고 있어요. 룩업. 네.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룩업을 하고 있거든요. 대통령의 담화는 뭐냐면 전 세계에서 가장 권위 있고 인류 발전을 위해 기여할 것 같은 전문가들을 뽑아서 방공호에 집어넣겠다. 그리고 일반인들 몇 명도 뽑겠다. 편가르기가 시작된 거죠. 네. 그리고 저 오른쪽에 있는 저 비더만 가족들은 전화를 받았어요. 선택했다고. 왼쪽에 있는 그 여자아이 같이 천체를 봤던 그 여자아이 가족이 그걸 보고 집으로 가져와. 우리도 전화 올지 모른다. 근데 끝내 전화는 안 왔습니다. 자, 이렇게 사람들이 어떤 이야기를 하는지, 정부에서 어떤 말을 하는지 정말 간절히 쳐다보고 있는 모습이에요. 그리고 충돌 직전에 이렇게 군인들이 나타나서 통제를 하죠. 이제 신원 확인 후에 선별된 사람들을 데리고 가는 작업을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주인공은 선별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그 선임에게 다리를 양보하고 아버지와 함께 최후를 맞이하는 그런 이야기가 바로 딥 임팩트입니다. 네. 거대 미디어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들을 통해서만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예요. 사람들이 항상 이렇게 일사불란했느냐? 그렇진 않아요. 인디펜던스 데이인가요? 뭐 이런 영화들 보면은 외계인이 나타나잖아요. 그러면 외계인이 나타난 것도 재난 영화죠. 근데 그 영화에 보면 외계인을 환영한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그룹이 등장해요. 네. 근데 그들은 소수였고 그들이 대중에게 영향을 미치지는 못했어요. 근데 우리 돈룩업을 한번 보죠. 그래서 왼쪽에 있는 그림에서 오른쪽에 있는 여자분이 이걸 발견한 분이고요. 왼쪽에 계신 분이 이제 과학자입니다. 그리고 오른쪽 사진에 있는 그 두 사람이 프로그램 진행자고요. TV 프로그램에 나와서 혜성이 나타났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아주 진지하게 이야기를 하죠. 지구를 향하고 있고 충돌할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이 사회자가 이런 얘기를 해요. 여기서 나쁜 소식도 가볍게 다루는 편이라고요. 그러자 이 여자가 좀 황당해하죠.
이건 재밌으면 안 되는 겁니다. 우리 모두 100% 뒤진다잖아요. 너무 간절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걸 보고 딥 임팩트 시대에 살았던 사람들이라면 TV를 통해서 나오는 말이잖아요. 아까 그 룩업 하는 거 반응이 보여야 되는 거죠. 근데 밈이 만들어져요. 밈이 만들어집니다. 이 시대는요. 그 섹시한 남자 뭐 이런 이야기들이 펼쳐지는 거죠. 방송 출연해가지고 이제 보니까 관심도가 떨어져 있다라는 거죠. 사람들이 관심을 줄 곳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리고 이걸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죠. 위기를 기회로 바꾸려고 하는 사람들. 지구를 구하려고 하는 우주 비행사들을 보내는 그 이벤트 할 때 이 폭죽을 터뜨립니다. 네. 그 딥임팩트에서는 어때요? 장엄한 분위기에서 그런 미션을 담당하고 진지하게 그걸 하잖아요. 근데 이렇게 한다는 얘기죠. 이걸 통해서 대통령이 지지율이 올라가고요. 본질적이지 않은 이야기들이 이 소셜미디어를 통해서 막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케이트 잘못이다. 이게 솔직히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네. 진짜 혜성은 사기인가? 아니 실제로 본 사람이 있어서 증언을 하는데 이걸 믿지 않는 사람들도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과학자는 갑자기 유명해지고요. 그렇게 해서 이제 딥임팩트와 똑같은 지구를 구하기 위해서 우주선을 보내는 거죠. 그런데 좌절됩니다. 왜냐하면 이 혜성은 엄청난 광물들이 있다. 그래서 이 혜성을 폭파하지 않기로 하는 거죠. 혜성은 다가오고 있다라고 하는 팩트를 가지고 한쪽에서는 올려다 보라고 캠페인을 하고요. 또 한쪽에서는 올려다 보지 말라고 캠페인을 합니다. 그리고 이 메신저를 공격하죠. 정치가 이걸 이용하죠. 그리고 이걸 뒷받침하기 위해서 또 다른 이야기들이 이 사람 얘기는 듣지 말라고. 이런 어마어마한 이야기들 하니까 이 과학자는 이렇게 얘기하죠. 거대한 혜성이 지구로 오고 있어요. 혜성이 존재하는 걸 아는 이유는 우리가 봤기 때문이죠. 무슨 증거가 더 필요해? 지구로 날아오는 게 좋은 게 아니잖아요. 우리끼리 그런 최소한의 합의도 못하고 처앉았으면 대체 정신머리가 어떻게 된 거예요? 아니 서로 대화가 되기는 해요? 어디가 망가진 거예요? 어떻게 고치죠?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딥임팩트에서는 그 팩트가 있고 그 팩트를 받아들였어요. 물론 의심하는 사람도 있지만 그들이 그것들을 중복시켜서 누군가에게 영향을 끼치는 것이 굉장히 제한적이었던 거죠. 소셜 딜레마입니다. 이 장면에서 저는 돈 룩업의 연장선상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주변을 돌아보면 세상이 미쳐가는 것 같아요. 이게 정상인지 잡려갑니다. 돈 룩업이 전혀 과장된 사실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구나. 우리는 진짜 그런 환경 속에서 살아가고 있구나. 지금 이 사람은 구글에서 일했던 사람인데요. 소셜미디어 기업들의 윤리적인 문제 때문에 퇴사를 하고 그와 관련된 사회활동을 하고 있는 분입니다. 당신의 관심을 놓고 그들이 경쟁한다고 합니다. 이런 회사들은 사람들의 눈을 계속 잡아두려고 합니다. 얼마나 많은 시간을 쓰게 하고 인생의 몇 %나 우리에게 바치게 할까를 고민하게 하는 것이라는 거죠. 당신의 모든 행동이 세심히 관찰되고 기록된다. 우리가 누구인지 점점 더 잘 예측하고 있다. 이 얘기는 이제 소셜 온난화라는 책에서도 이야기를 하는데 구글 같은 경우에는 직접 사용자가 검색을 통해서 내 관심사를 표방하지만 페이스북은 검색을 통해서 뭔가를 얻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페이스북이 선택한 것은 이용하는 사람이 도대체 누군가를 파악하기로 결정했다는 거죠. 이 인공지능을 이곳에 사용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알고리즘을 쓰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사람이 이걸 판단하는 게 아니라 알고리즘으로 이 시스템을 운영하게 되는데 아무튼 이 페이스북을 선두로 이 사람이 누구인지를 관찰하고 그리고 그 관찰하는 그 실력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는 거죠. 근데 그런 방식이 해커들이나 할 수 있는 방식이라는 거예요. 인간 심리의 취약한 면을 착취하는 것이니까 소셜미디어의 관심은 어떻게 하면 사람들이 더 많이 애플리케이션에 머물도록 할 것인가가 가장 큰 목적인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이들이 취하는 방식이 인간 심리의 취약한 면을 자극해서 해커들이 하는 방식으로 이런 것들을 하고 있다라는 주장인 거죠. 이 사람이 이제 자전거 얘기를 하는데 자전거가 나타났다고 해서 이게 분열을 일으키고 뭔가 문제를 일으키는 게 아니었죠. 자전거는 그냥 자전거일 뿐이고 우린 열심히 탔다는 거예요. 자전거는 도구였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런데 소셜미디어는 사용되길 기다리는 도구가 아니라는 거죠. 우리는 주변 사람들의 비평에 관심을 갖도록 진화했습니다. 왜냐하면 중요하니까요. 우리에게는 뭐 평가가 중요하다는 말입니다. 하지만 5분마다 한 번씩 이런 평가를 받도록 진화하지는 않았다는 거예요. 인간의 정신과 신체 같은 것은 수백만 년 된 건데 이 휴대폰 뒤쪽엔 알고리즘, 어마어마한 컴퓨터 연산 능력이 있는 1조 배나 상승한 이 어마어마한 컴퓨터와 내가 이 휴대폰을 사이를 두고 뭔가를 할 때 그 게임에서 누가 이길까요? 누가 이기겠어요? 라고 하는 그런 질문입니다. 소셜 온난화에 대한 얘기를 해보도록 하죠. 예전에 제가 이제 그랬던 적이 있었던 것 같아요. 회사에서 네이트폰을 썼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그거를 인스턴트 메신저라고 불렀어요. 카카오톡은 어때요?
대화가 다 DB화 되잖아. 보내진 사진들, 글들, 내가 지우지 않는 한. 그런데 MSN과 네이트온은 내가 로그아웃을 하면 다 지워지는, 그 대화창에서 계속 내가 데이터를, 히스토리를 확인하면서 볼 수 있는 구조가 아니었다는 거죠. 그 네이트온은 일단 되게 예뻤고, UI가 싸이월드랑 연동이 되기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썼죠, 직장인들이. 그런데 내가 로그아웃 하면 나와 단절된다는 거였어요. 이거 회사에서 퇴근을 하면 로그아웃인 거예요. 내가 의지를 갖지 않고 로그인을 하지 않으면 내 로그인 타임은 그 다음날 아침 9시인 거죠. 회사에 들어오는. 하루 종일 켜져 있을지언정 밤 6시부터 그 다음날 밤새도록, 그 다음날 아침까지는 로그인이 되어 있지 않은 거죠. 나는 그 어느 정도의 소셜 미디어를 통해서 썰어져 있을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때 당시에는. 그런데 이 휴대폰으로 오면서 어떤 삶을 살고 있죠? 소셜 딜레마에서 제가 보여드리지 않았던 것 중에 이런 말을 해요. 어떤 분이, 당신에게 두 가지 선택이 있습니다. 양치질을 하면서 휴대폰을 볼 것이냐, 아니면 양치질 하기 전에 휴대폰을 볼 것이냐, 이런. 그러니까 우리는 휴대폰으로 아침에 일어나서 알람을 통해서 시작을 하고요. 뭐 씻을 때 뉴스를 보고, 회의도 하고, 안부도 전하고, 선물도 주고, 축하도 하고, 약속도 하고, 대중교통도 이용하고, 그다음에 음식도 주문하고, 수면 관리도 하고요, 운동도 하고, 연애도 합니다. 소셜 온난화에서 그런 얘기를 하는데요. 왓츠 앱이라고 해서, 이거는 이제 내가 지울래야 지울 수 없는 소프트웨어인 거예요. 자녀들의 야구 경기 일정을 공지를 보내야 되는데, 나는 소셜미디어와 탈출하겠어 라고 해서 왓츠앱을 지워버리면 누군가가 그 사람과 연락할 방법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소셜미디어에서 이탈하게 되면 이 공동체에서 민폐를 끼치게 되는 상황까지 되게 된 거죠. 이 책에서는 소셜미디어 이용은 밀착 감시되고 그 경험은 개인에 맞게 달라진다. 해로운 건 바로 이 지점이다. 결국 생각이 비슷한 사람들끼리 연결이다. 그러니까 제가 예전에 페이스북 광고를 한 적이 있었어요. 일 때문에. 깜짝 놀랐던 게 타겟팅이 굉장히 정밀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컨텐츠가 이렇게 있고, 광고를 누구에게 하겠습니까? 나이대를 정할 수 있고요. 그들의 관심사를 정할 수 있고, 그들이 사는 지역을 타겟팅할 수 있고, 내 컨텐츠가 정말 필요로 하는 이들에게 정밀 타겟팅하는 게 페이스북 광고였었어요. 그때 한 5, 6년 전이었던 것 같은데, 그들은 벌써 그렇게 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결국에 이것들이 만들어내는 궁극적인 모양은 생각이 비슷한 사람들끼리의 연결이라는 겁니다. 생각이 비슷한 사람들끼리 연결되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도는것처럼. 올려다보라는 사람들과 올려다보지 말라고 하는 그 사람들끼리 집중되는 현상이 벌어지는 거죠. 소셜미디어는 서로 같은 사람들끼리 더 많이 모일 수 있도록 하는 힘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지리적으로 멀리 떨어져 있어 서로 눈에 잘 띄지 않았던 사람들 사이에서 상호 교류가 빈번해지면서 그들의 관심을 사로잡고 중독성 있는 경험을 창출하는 주제의 영향권 안에 놓이면서부터 문제가 시작됐다라는 겁니다. 이 책이 도전하고 있는 게 그거예요. 더 많은 사람들이 연결될수록 세상이 나아진다는 착각. 네. 더 많은 사람들을 연결하면 세상이 나아질까요? 이 책에서 하는 말은 그거예요. 그럴 수 있죠. 왜냐하면 페이스북은 처음 시작할 때 대학생들끼리 서로 연결시키도록 만든 거니까. 근데 전 세계적으로 연결되지 않아야 될 사람들이 있어요. 적들끼리. 네. 근데 페이스북과 소셜미디어는 적들끼리도 연결시켜놨다는 거죠. 여기서 문제가 발생한다. 페이스북이 새로운 컨텐츠가 얼마나 최근에 올라왔는지 26초 전 등으로 알려주는 지나친 정확성에 주목해야 한다. 시간이 지날수록 1시간 전, 2시간 전처럼 구체성이 떨어진다. 이는 뉴스피드에서 당신이 놓칠 수 있는 대화가 지속되고 있으며 자리를 비우면 중요한 것을 놓칠지 모른다고 암시하는 것이다. 자, 세 가지 상호작용이라고 하는데 이 책에서 주장하는 게 아까 말씀드렸던 스마트폰을 항상 들고 있다는 겁니다. 사람들은. 그리고 더 오래 머물게 한다는 거예요. 더 오래 머무는 게 우리가 어떤 공동체의 의식의 고양과 이 개인의 어떤 성장, 이게 아니라 비즈니스에 유리하도록 설계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증폭, 이런 어떤 전략에 제약이 없다는 겁니다. 규제가 없다는 거. 페이스북이 엣지랭크라는 걸 만드는데 이거 가지고 특허를 냈다고 해요. 네, 그게 뭐냐면 오브젝트에 값이 부여됐다. 그래서 그 오브젝트에 이런 것들을 한다고 하는데 아주 재밌는 걸 제가 이 책에서 얘기하는데요. 주목을 유지하는 것이 정말 힘든 일인데 이들이 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면 가장 흥미있는 컨텐츠를 보여줄까라고 했는데 당시에 블로그는 최신 순으로 노출을 했단 말이에요. 글 쓰는 최신 순으로. 이게 가장 쉽고 일반적인 방식이죠. 근데 글이 너무 쌓이는 거예요. 글들이. 소셜미디어 하는 사람들 중에서 정말 자주 올리는 사람이 있죠. 뭐 진짜 2시간 만에 한 번씩 1시간 동안 계속 올리는 사람들이 있는데 결국에 열심히 하는 사람이 있으면 모든 사람들의 타임라인에 그 사람들의 글만 쌓인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의 글이 나에게 매력적이지 않을 수 있잖아요. 페이스북에서 가장 활발히 활동하는 사람이 사실 페이스북 성장에 가장 큰 걸림돌이 된다는 거죠. 네. 이것들을 어떻게 하면 극복할 수 있을까라고 해서 페이스북이 생각해낸 것이 엣지랭크라고 하는 건데 이건 소셜 온난화에서 이렇게 기록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글을 올렸을 때 그 글이 게시자와 어떤 관계가 있고
그 게시물이 글인지 사진인지 영상인지를 분리하고 또 이 비슷한 글을 올렸을 때 어떻게 이 사람이 반응했는지, 어떻게 반응을 얻었는지, 그리고 게시된 지 얼마나 시간이 흘렀는지 이런 것에 따라서 어떤 점수가 들어간다는 거죠. 그리고 이 점수가 들어가서 이 점수에 따라서 더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줄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이걸 알고리즘으로 작동하게 했다. 이런 얘기죠. 그런데 이제 이 책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알고리즘은 윤리적이거나 합리적이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예를 들어서 AI 인공지능을 가지고 대학에서 어떤 경연대회 같은 걸 했었어요. 그런 로봇 대회 같은 거 하는 것처럼 어떤 과제를 주면 인공지능이 그걸 어떻게 그 과제를 해결해 나가는지. 근데 그때 그 과제가 걸을 수 있는 가상 존재를 만들어서 10초 안에 도달하도록 하라라는 그 과제를 냈어요. 그럼 우리 인간의 생각이라고 한다면 누군가 달려갈 때 다리 근육을 강화시켜가지고 빠르게 달리는 걸 생각하잖아요. 근데 머신러닝이 이걸 어떻게 해결했냐면 다리 근육을 강화시키는 대신에 그 사람의 키를 어마어마하게 순식간에 자라게 해서 앞으로 쓰러뜨렸어요. 10초 안에 도달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게 알고리즘이 하는 방식이라는 거예요. 목적을 이루기 위한 것에 최적화되어 있는 거죠. 심지어는 그런 것도 있었어요. 이 책에는 페이스북에서 아까 추천을 한다고 했잖아요. 어떤 엣지 값들이 들어가서 많은 사람들이 보게 하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가입되어 있는 그 그룹을 추천해 주는데 극단주의자 그룹에 가입한 사람들 가운데 3분의 2가 페이스북 추천 알고리즘에서 가입 권유를 받았다고 해요. 예를 들어서 뭐 KKK, 뭐 나치, 뭐 극단적인 백인 우월주의자들 뭐 이런 ISS나 이런 단체들이 회원을 유치하는데 엄청나게 어려움을 겪었는데 페이스북을 통해서 상당히 많은 회원을 얻게 됐다는 거죠. 굉장히 아이러니한 그런 의미입니다. 뉴스를 고를 때 가장 중요한 점은 무엇을 알려주는지보다 어떤 기분이 들게 하는지이다. 정보가 뉴스 공간에 들어가는 진입장벽을 소셜미디어가 낮춰주었다. 무엇이든 뉴스가 될 수 있다. 사람들은 자신의 신념체계가 타당하다는 것을 확인하려고 하는 것이다. 모두가 언론이고 모두가 뉴스다. 우리가 소셜미디어를 처음 이 땅에 받아들이면서 그런 이야기를 많이 했잖아요. 모두가 이야기할 수 있는, 모두가 스피커인 시대가 된 거죠. 여기 보면 돈룩업 중에 한 장면인데요. 미국 대통령을 지지하는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이거 돈룩업 영화의 한 장면이에요. 인도는 물론이고 세계 그 어떤 나라도 이 임무에 참여시키지 않았어. 이게 검증되지 않은 이야기거든요. 근데 이 이야기들이 추천되고 사람들이 보음으로써 더 많은 사람들이 그거에 대해서 이야기하기 시작하는 거죠. 자, 극단적으로 분노해서 느끼는 불온한 즐거움이 우리를 완전한 양극화로 이끌었다. 한 대통령 선거 보름 정도 남기고 선거 직전이니까 커뮤니티에 들어가서 어떤 글들이 있는지 확인하러 들어갔단 말이죠. 제가 지금 돌이켜보면 상대방에 대한 분노, 우리가 이것 때문에 우리가 이길 거야, 저들은 바보야. 네. 그러니까 이런 즐거움들을 상대 쪽도 그 커뮤니티에서 느끼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를 완전한 양극화로 이끌었다. 지속적으로 분노에 노출되다 보면 미세하게 마음을 다친다. 분노를 일으켜서 사람들의 참여를 유도하려는 콘텐츠를 강박적으로 확인하다 보면 차츰 압도될 수 있다. 이걸 보면서 우리나라가 어마어마한 갈등의 어떤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데 이렇게 된 것 같아요. 모두가 마음을 다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음을 다친 것도 모르고 계속 강박적으로 확인하다 보면서 차츰 압도되는 거죠. 자, 마지막으로요. 제가 미얀마의 이야기를 하면서 오늘 이야기를 좀 마무리해 볼까 합니다. 미얀마 이야기는 이 소셜 온난화 이 책에서 가장 흥미있는 부분이었던 것 같아요. 2010년도에 미얀마는 아시아의 병자라는 별명을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5,200만 명이 있는데 그중에 3천만 명이 농부고요. 그리고 또 500만 명이 추가로 그 농사와 관련된 일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거의 한 5분의 4, 그렇죠? 네, 5분의 4 정도가 농사와 관련된 일을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인구의 3분의 1이 불안정 고용 상태고요. 4분의 1은 극빈층입니다. 휴대폰 사용자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독재 정부는 서로 연락하는 걸 원치 않거든요. 그러니까 휴대전화를 안 주는 거죠, 사람들한테. 심카드 가격을 올리면 되죠. 심카드 가격이 $2,000. 심카드 가격. 네. 그래서 평균 연봉의 2배 정도 된다고 합니다. 이 미얀마 사람들이. 그러니까 휴대폰을 살 수가 없는 거죠. 근데 2012년에 이 과도기의 미얀마 이런 보고를 내요. 조화로운 사회를 만들면 포괄적이고 지속 가능한 성장의 기초가 된다라고 해서 전 국민에게 그런 인프라를 구축해라라고 하는. 그러니까 독재 정부들이, 군사 정부가 이제 사람들에게 휴대폰을 나눠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경제 성장과 관련이 있다. 그래서 2012년 불과 2년 만에 심카드가 $2까지 내려갔어요. 휴대폰 구매가 급증한 거죠. 그런데 이때 당시에 사람들이 거의 휴대폰과 컴퓨터를 쓰지 않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쓰는 언어가 전 세계적으로 고립되어 있었어요. 이 사람들이 쓰는 언어의 체계가 주어기라고 하는데 이 주어기가 이런 겁니다.
유니코드로 구현되지 않는 문자, 그러니까 인터넷 세상에서 고립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페이스북이라고 하는 그 회사에서는 언어를 이해하는 사람들이 일단 거의 없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게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자동 번역에서 오역이 문제가 생긴 거예요. 페이스북이 가지고 있는 기계 번역 시스템이 혼란을 겪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페이스북이 컨텐츠를 일관되게 검색을 해준다든지 혹은 분류하는 게 불가능한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그리고 디지털이라고 하는 어떤 그런 경험이 없는 상태에서 15억 명이 쓰고 있는 이 애플리케이션을 바로 사용하라고 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제가 지금 여기 보면 디지털 리터러시라고 해서 디지털 문해력이라는 말이 있는데 많이 들어보셨죠? 이 1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우리는 스마트폰을 썼죠. 그러면서 네트워크가 뭔지, 개인 계정이 뭔지, 게시물에 대해서 좋아요를 누른다는 게 무엇인지, 신고하기가 뭔지 이런 것에 대한 디지털 리터러시를 다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미얀마는 불과 2년 만에 디지털 리터러시에 대한 어떤 교육 없이 바로 페이스북을 사용하게 된 거죠. 처음 휴대폰을 미얀마 사람들이 이제 갖게 됐을 때 대리점이라고 하죠. 그 대리점에서 어떻게 휴대폰을 줬냐면 페이스북을 쓰도록 휴대폰을 줬어요. 페이스북을 깔아줘줬다는 거예요. 페이스북을 깔리면 어떻게 돼요? 대포 계정을 만든 거죠. 그럼 사람들은 이 페이스북이 뭔지도 모르고 그냥 이거를 검색 엔진처럼 아니면 뉴스를 시청하는 미디어처럼 썼다는 거예요. 그 급진적이고 진보적인 미얀마 내에서의 기자들이 이것들에 대한 잠재력을 인식하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열성적으로 기사를 올리기 시작해요. 쉴 새 없이 컨텐츠를 만드는 사람도 많아졌어요. 미얀마는 내부의 인종적인 갈등, 종교적인 갈등이 굉장히 심한 나라인데 모르고 지나갈 수도 있을 그 뉴스들에 사람들이 영향을 받기 시작하고 더 극단적으로 분노가 상대방에게 생기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가짜 뉴스가 만들어지고 이것들이 더 갈등을 만들어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거는 이 내부적으로 일어난 갈등이고요. 페이스북에서 일어난 갈등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네트워크에 대한 개념이 없죠. 왜냐하면 친구 맺기? 아니 나는 내 친구들 이 페이스북을 통해서 연락하지 않아도 내 친구들 매일 만나는데 미얀마 사람들은 그런 거예요. 미얀마 사람의 41%가 대포 계정으로 2개 이상의 계정을 갖고 있다라고 이야기했대요. 계정에 문제가 생기면 이 사람들은 대리점에 가면 대리점에서 다시 새로운 이메일 계정으로 가입을 해서 준다는 거죠. 이 사람들은 페이스북 안에 컨텐츠를 생산하지 않아요. 그냥 뉴스를 보는 곳인 거예요. 좋아요는 내가 그 글에 동의한다는 뜻이지만 미얀마 사람들은 이거를 읽었다라는 표시로 좋아요를 계속 눌렀어요. 뉴스를 봤을 때 좋아요를 누른다는 행위는 이 사람들에게는 체크를 하는 거예요, 그냥. 그리고 문제가 있는 글은 신고하라고 하잖아요. 근데 오랜 기간 동안 억압받고 정치적으로 탄압받고 있었던 사람들에게 이 신고라는 개념이 너무너무 무거운 개념인 거죠. 그러니까 신고한다는 거는 이들에게는 경찰이 온다는 뜻이에요. 내가 저 사람의 글을 실을지언정 저 사람에게 경찰을 보내고 싶진 않거든요. 이 책에서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잠깐만, 페이스북은 미국 대학생들끼리 보려고 만든 플랫폼인데 미얀마에서는 아무 소통도 않던 사람들을 연결한다고? 민족 분쟁이 이렇게 심한데 연결하면 오히려 안 좋은 거잖아.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그래서 컨텐츠들은 매우 선동적이었고 그리고 규모가 크고 이렇게 편향될수록 페이스북 검색에서 상위에 올랐다고 해요. 이렇게 확산이 일어나게 되면 어느 지점에서 페이스북의 알고리즘이 개입하는데 주억이라고 하는 그들의 독특한 언어 문제 때문에 무슬림을 몰살하고 싶다는 글에 좋아요가 4,000개가 나왔어요. 근데 이해하고 판독하고 하는 것들에 대한 DNA가 알고리즘에 없었던 거죠. 이 주어기로 입력된 내용을 해석하지도 못하면서 좋아요 4,000개 그걸 가지고 더 많은 사람들에게 실어 나른 거죠. 자, 이렇게 돼서 어마어마한 사회 문제가 심해졌고 그래서 결국에 페이스북을 국가에서 차단하는 일이 발생을 했던 거죠.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게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나?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이런 세상에서. 소셜 딜레마라고 하는 그 영화에서는 몇 가지 대안을 제시를 합니다. 불필요한 그 앱은 지워라. 추천을 하지 않는 그런 애플리케이션을 써라. 저 같은 경우에 저는 조금 이번 대통령 선거에서 어떤 그런 일들 때문에 그냥 멀어지게 된 거죠. 그냥 아유 싫어, 좀 떨어져 있을래 이렇게 된 거죠. 그런데 이제 그렇게 잠깐 떨어져 있는 시기에 제가 이제 이 생각들을 이렇게 하면서 제가 조금 의지적으로 소셜 미디어와 커뮤니티와 이 휴대폰을 통한 커뮤니케이션 네트워킹에 대해서 조금 떨어지기로 좀 의지적으로 지난 1주, 2주 동안 좀 노력을 좀 했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하면서 책도 좀 많이 읽게 되는 것 같아요. 가족들과 영화도 보게 좀 된 것 같고 그리고 가족들과 더 많은 시간을 좀 보내게 된 것 같아요. 여러분도 그런 노력을 좀 해보시면 어떨까요? 그리고 내가 갖고 있는 이 생각들에 대해서 의심해보는 노력도 이 소셜 딜레마에서 그 얘기도 하긴 하거든요. 그 제 어떤 이 시간의 이야기는 거기서 시작됐던 것 같아요. 과연 50% 우리나라의 50%의 사람들이 모두 다 바보 천치는 아닐 거라는 그 어떤 반성, 내가 너무 몰입되어 있다라고 하는 그 반성에서 시작하는 거죠. 자, 평안한 밤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드립니다. Reflecting the sun, or make a bed of green atop a wide open scene.
canvas of blue, I would draw ever nearer.